김문수 후보가 일단 원팀을 띄우고 갈등 봉합 속도전에 좀 나선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였었고요. 어제 의총장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 얼마나 애를 태우셨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 그 큰절 올렸고요. 그다음에 봉합 모드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두 전환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 후보 이제 등록을 어제 했었지요. 그리고 한덕수 전 후보 전 후보 맞죠? 네.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선대위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 선대 자리를 제안하면서 왜 그 말씀을 웃으세요? 예. 선대 자리를 제안했고 의원들에게는 이제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자 네.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대위 인사도 좀 단행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까지 공동 선대위원장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선에 박대출 의원도 사무총장에 기용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것 하나, 그 두 번째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공동 선대위원장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넓게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첫 인선이 예. 박대출 우리 사선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기억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박대출. 그렇게 줄임말이 그 말인가요? 아이고 참, 예. 네, 어쨌든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당의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인사, 조직,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의 어떤 그 그립이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첫 인선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그 경남 진주에서 네, 지금 그렇죠. 예. 했고 지난 그 탄핵 전국에서도 제가 그 광화문에 집회에 나갔을 때 나갈 때마다 뵀던 분입니다. 그만큼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혹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대출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친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서 본 박대출 의원님은 살짝 결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 추운 겨울에 계속 나와서 할 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했을 때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요. 그만큼 철저한 어떤 헌법주의자로서 그 그립감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네.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일요일 오후에 제가 기억하기에 긴급 그 국회에서의 그 인터뷰를 자청하고 네. 김문수 후보가 우리의 후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그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그 의견을 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수도권 젊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수도권 3040 중도층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렇게 그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목소리를 내줌으로 해서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로 그 당심이 결집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예.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우리 한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권한 대행이 뭐 책임 총리 이런 부분도 추후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맡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도층을 더 견인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이번 대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제 그 선대위 어제 그 국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바로 왼쪽 옆에 안철수 후보님을 그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님도 안철수 의원님을 상당히 중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였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님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뭐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양향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선까지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뛰어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22일 역전 드라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이 이렇게 함께 또 띄워주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또 좋을 것 같고 당원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갈등도 당연히 있습니다. 갈등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에 계신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친한계를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는 친한계 아니어도 좀 있었어요. 이거 그렇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걸 또 일축을 했습니다. 이 네. 모습이 또 우리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와 만난 이제 비공개 차담에서 이랬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다시 선출 과정을 거쳐서 원내대표를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경선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 후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에서 좀 반박을 했는데 특히 배현지 의원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면 될 길을 왜 이제 사퇴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정우 의원도 알량하다 하면서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서 비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의원도 비판했었고요. 한동훈 후보가 직접 비판하기 눈에 좀 끕니다. 네.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 권선동 이제 원내대표를 친윤 세력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거는 강도가 셉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요. 또 친한계에서 최다선 의원 6선 하셨죠. 조경태 의원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입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대선 승리를 바란다고 했더니 조경태 의원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은 비판도 있고 갈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봉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22일 남았는데 완전히 봉합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선 경선 후보 간의 신경전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개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대개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달라 이러면서 날을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님 말씀이 정답이다. 선당 후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친철수세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님 새로 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친분도 있고 저 최진영 TV 개국하니까 이렇게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드렸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밑에는 이게 안철수 계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밑에는 사람이 없다. 안하무인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이 아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자기 계파를 챙긴 게 한동훈 후보인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페이스북 글 10개씩 이틀 동안 10개씩 올리는 것은 그 시간에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서 선대위에 나와서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 다음에 본인이 지지했던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드는 데 나올 시간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7월이든 8월이든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렇게 싸웠노라라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른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지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몸도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징계하고 징치하기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나갔을 때 그래야 큰 정치인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여의도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뭐 먹방도 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기타 치는 모습 보이는 게 본인이 어떤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뭔가 쌓아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선에는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 바로 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근데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정작 대선 시작되는데 집에 있다. 그러면서 뭐 기타를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든가 또는 당원들에게 이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모습 보여준다든가 이런 모습은 지금 TPO가 안 맞죠. 네. 때와 상황과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 건데 TPO.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럴 때가 아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와서 싸워달라. 이게 당원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소극적인 모습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차라리 이재명이 낫겠다.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스스로 나와주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원 가입을 요청한 걸 보니까는 주문한 거 보니까 당권을 다음 생각을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당원이 느는 건 좋은 거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본인 말했던 거 약속을 지켜달라. 이재명가 가장 잘 싸운다고 했으니까 오해받지 말고 나와서 싸워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당원들 바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말씀에 좀 연장선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지 의문이라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일단 의총에 안 온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50명 정도밖에 의총에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몇몇 의원실은 제가 알기로 보좌진들 휴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선을 저는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거 제가 물론 대선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건 처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이죠. 저도 처음. 대선에 직접 휴가 보내는 의원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죠. 네. 전쟁 그러니까 총칼 안 든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주력 부대 그리고 가장 핵심 정예가 지금 국회의원들과 있는 그 보좌진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총칼 들지 않고 펜과 그 우리 이런 그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도 밖으로 행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휴가를 보낸다? 그거는 자해를 넘어서 이거는 뭐라고 하죠? 국가 반역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태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쨌든 선통합 후 쇄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쇄신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 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아래 지금 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30대 초선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좀 나서가지고 군기 한번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그 휴가 갔던 사람 아니 옛날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전쟁이 있으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쟁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이 시점인데 이제 좌파와의 어떤 전체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데 휴가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의총이면 의원총회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본인이 개진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아침에 가락시장에 이제 후보를 같이 움직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 돌아오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단 아주 강한 우리 쇄신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즉 휴가 간 이제 보좌진들 전부 다 원대 복귀를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들은 해당 의원실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권한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출석을 매기겠다 하면서 당에 있는 공식 행사에 비협조적이나 소극적인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한덕수 전 대행 공격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뭐 무속이니 재산이니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딱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지금 김문수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망언집 이런 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었다, 뭐 여성 비하, 약자 조롱, 뭐 역사 왜곡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장난 지금 날아가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망언집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세계 명작 동화 100권이 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의 망언을.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네거티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지금 공보단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게 수위가 넘어간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은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가지고 공선법상 후보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률단이라든가 미디어단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치기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그 김문수 후보님이 그 관훈 토론에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8년 동안 경기지사하고 나왔는데 제 주위 사람이 깜빵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위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위 사람이 뭐 형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경기지사 국회의원에서 이 정치력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과정에 오는 동안 해낸 이 실적, 퍼포먼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우리가 거북이가 이겼듯이 꾸준히 나가면서 국민의 선택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그 당시 했던 말 중에 망언집보다 명언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것도 훨씬 많고요. 그다음 경기도에서 8년 동안 업적이 엄청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평택, 삼성전자, 그다음에 파주 LG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이게 전부 다 김문수 후보가 8년 동안 경기도지사 시절에 다 틀을 잡고 완공된 것들이에요. 이거 여기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 전체가 첨단 산업 단지라는 그 타이틀을 이때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다음 교통 인프라도 지금 GTX 지금 다른 전국에 있는 지방 광역 단체에서 전부 다 GTX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GTX 처음으로 도입한 게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도 처음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도권 갈 때 요금제가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다 요금을 통합시켰던 거 이것도 김문수 후보가 있었고요. 경기도 일자리가 88만 개나 창출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늘어난 일자리 있습니까? 일자리의 48%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의 근거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 대변인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준비해왔는데 마지막 하나 더 청렴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들 이재명은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비리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기소되고 수사받고 합니다. 본인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온갖 수법으로. 근데 청렴도가 경기도가 원래는 처음 취임했을 때 전국에서 16위였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1위로 몇 년 사이에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과 청렴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짧게 정리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네. 그렇죠. 그때 쓰셨던 분을 이번에 그 후보가 단일화되고 나서 예. 했던 첫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시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예전에는요 그 김문수 후보를 최근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위로하면서 좀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청빈한 삶을 추구하면서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시간 내오다가 합법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 이거는 엄청난 극찬인데 네. 갑자기 또 말을 그분들은 뭐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극대화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극소화하는 데 탁월한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 그 말씀에 어떤 신빙성이 생기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본인들하고 싸워서 조금 더 만만하다 이런 생각에 김문수 후보를 막 역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또 뒤통수 때리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말과 행적을 보면 됩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살아와서 지금까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주위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끊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대는 곳마다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많은 사건에 있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줘서 기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어떤 포지티브와 함께 네거티브도 수위에 맞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선택, 결국 인간 대 인간, 그 어떻게 보면 김문수 대 이재명을 딱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저는 김문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덕수 전 후보라고 해야 될까?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해야겠네.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그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뭐 취재를 해봐도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그리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또 이 당심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말은 아꼈는데 뭐 전략상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중도 확장성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좌적인 또 극렬한 강성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정권 잡을 경우에 도입할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줘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정권 창출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함께 트럼프 전쟁을 가장 성공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질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 지금 중도, 그러니까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중도 확장성, 그리고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출향 호남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덕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공동 정권을 창출한다, 그런 각오로 싸워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본인이 조금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한 건 원래 처음에 뭐 자리 제안하면 처음에 넙죽받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고민한 모습 보여주고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맹모 삼천지구라 하지 않습니까? 세 번 정도는 모셔와서 손을 잡는 모습 보여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내일이죠. 아마 맹모 삼천지기가 삼고초려라고. 삼고초려. 삼고초려 죄송합니다. 맹모로 여기다 삼고초려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갈 공명을 또 모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예측하기에는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치는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당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에 따르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뭐 합의를 통하건 어쨌든 간에 당원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옆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요거는 첫 번째는 명분이라고 했다면 본인에 대한 실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른바 내란 방조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란 걸로 해서 이 그 사법 처리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총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개인 한덕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그 민주당의 그 정치 공세를 넘어서 사법 공세를 홀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판단을 했을 때에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방패가 상당히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 짧은 성명을 냈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김문수를 중심으로 단결해 달라는 것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님도 이와 같은 그 김문수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애들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을 했을 때는 명분이라든가 실리, 그리고 또 향후 본인의 어떤 진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는 오늘 내일 공동선대위원장 내지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수락할 가능성 저는 예.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외교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비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의 장기인 통상이나 외교 관련 부분을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또 맡는다면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또 나름대로 만약 굉장한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든지 다 합쳐야. 다 끌어안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빅텐트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빅텐트의 가장 큰 기둥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관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이 다른 방송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는 시작부터 0% 앞으로도 0%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력을 합쳐야 되는데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으면서도 중도 확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을 포섭하는 게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보수 세력에서도 다른 보수 세력도 합쳐야겠지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다른 세력을 포섭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어렵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한덕수 후보 빅텐트부터 한다라고 했던 게 원래 당의 플랜이었습니다. 뭐 경선 내내 얘기가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최종 빅텐트의 마지막 기둥은 누구냐? 그건 이제 이준석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합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빅텐트가 뒤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합류를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경쟁률, 지지율 차이가 근소해야지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참여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본인이 참여를 하지. 만약에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뒤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탠다 하더라도 진다 그러면 자기는 완주할 건 더 낫죠. 완주해서 자기 지지율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비슷하다. 여기서 내가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정권 창출의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새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국무위원으로 이제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당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이제 지지 세력들한테 공천 지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무조건 빅텐트 합류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전제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지지율로 우리가 올라오느냐 마느냐 거기서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가 여기 빅텐트에 참여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이준석 후보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지율과 한덕수 전 총리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준우 대변인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단일화 국면이었고 앞으로는 이제 선거 전략과 이미지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분 커리어상 이른바 이제 노빠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 노동운동도 오래 했었고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단일화 국면에서도 그 노빠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는데 이걸 역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은 2030 세대에게는 어느 정도 또 소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정책이나 개혁적인 측면에서 노빠꾸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2030 세대에게는 어느 정도 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2030을 넘어서 저는 충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조조를 치세의 간웅, 난세의 영웅 이렇게 얘기하듯이 치세 그러니까 평온한 때에 필요한 리더와 이와 같은 난세에 필요한 리더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난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이전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출렁출렁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후보보다는 명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이른바 리틀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꽃꽃 문수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리더로서 떠올라는 것이고 또 좌파는 좌파대로 문재인과는 사뭇 대조되고 있는 그런 이재명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무도한 이른바 어벤져스의 타노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재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 어벤져스 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왔던 그 김문수 1.0 이른바 꽃문수, 꼰대 문수였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1, 2, 3차 경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네. 나아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숨겨진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김문수 2.0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은 좀 전에 이준우 그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파주에 있던 그런 혁신도시 이런 부분이 알고 봤더니만 김문수가 다 했어? 이거 거의 이 정도라고 하면은 MB 이명박이 해내는 것이라고 거의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그 김문수의 재발견을 이루어진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대적 그 과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예.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과제는 개헌 이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김문수 후보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있는 기업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이분은 심상정과 같은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으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처음 갖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가평이었습니까? 포천 쪽이었습니까? 네. 거기에 한센시 포천, 병원, 예. 포천이었죠. 예. 한센시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들 모여 네.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진짜 얼굴도 어떻게 보면 좀 온전치 못한데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호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가슴이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 예. 저는 정말 그러는데요. 예. 그 경기지사 때 예.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하룻밤을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자기가 쉽게 말하면 머리 털나고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같이 했던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잘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서도 여기에 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김문수 그렇기 후보 때문에 입장에서는. 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꽃문수, 예. 지사문수 예. 이런 부분을 넘어서 그런 낮은 대로 임하고 정말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현 이미지, 기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을 정치로 뛰어들면서 키워드로 잡았던 것이 기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민생 경제와 그 개헌이라는 두 가지 지금 시대 정신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김문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덕수와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시대 정신을 끌고 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그 서민들, 경기도 그리고 또 수도권 그리고 나아가서 호남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주한시입니다. 충청도까지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A팀을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오늘 새벽 5시부터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오늘 오후에는 그 대전 형충원 또 그 오후 저녁 같은 서문시장 경우에는 간다고 대구 하더라고요. 서문시장 예. 정말 전국을 뛰는데 그렇게 뛰는 만큼 또 뒤에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단합하고 화합을 해서 원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광로 어떻게 보면 선대위를 만드는데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강성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아까도 저희가 좀 인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용태 의원 35살 김용태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에 내정이 됐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아주 비판을 많이 했었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맞습니다. 공약 개발단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최대한 좀 빅텐트를 내부에서부터라도 빅텐트를 많이 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저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센시 촌에 갔던 것도 김용태 그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예. 곳이고요. 예. 실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음으로서 그 2030 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거의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 과정 속에서 한때 천화용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거기에서 예. 용이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맞네요. 예. 결국 그렇게 해서 탈당하고 이준석 후보가 다른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을 지킨 사람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사람이 김용태 후보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젊은 층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이준석 그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과 다른 정당 얘기도 좀 이제부터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로 총 7명이 등록을 했고요. TV토론이 이번 주 말부터 시작해서 총 3차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에 기간이 좀 짧으니까 TV토론도 3차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즉 후보로 지금 선출이 됐잖아요. 선출 이전에도 거의 뭐 추대랑 다름이 없는 건데 총통 추대식이라고 하죠. 네. 아이고야. 근데 이미 전국 각지를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두고 오늘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해가지고 반도체와 뭐 AI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선거운동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 박용진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을 전면에 지금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박용진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단결하고 저들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박용진 전 의원도 지난 대선에는 이재명 대표, 지난 뭐 다른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툼이 많았는데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근데 국힘은 사실 그동안의 단일화 국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분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힘에서는 좀 부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네. 벤치마킹을 해야지 부러워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선당 후사로 똘똘 뭉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안철수? 양한이죠. 양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은 예. 정말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귀중한 존재인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은 그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한독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비아냥을 지금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들은 분열하고 우리는 단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기 위해 너네 한번 져라라고 그냥 방관자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방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의분에 못 이겨서 오늘 당장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본인이 서초동에 있는데 그 가락동 시장까지 가는데 아침에 차 타고 가면 10분이면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동훈 후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함께 당내의 어떤 비판하기보다는 건전한 대안 세력으로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 의원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닙니까? 사실 선거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네. 박용진이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도 그래서 제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뭉생흩사라고 합니다. 뭉생흩사. 왜 뭐든지 4글자로 줄이세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저들은 뭉치는데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까? 네. 선거에서 젖잘 사는 없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소리는 개나 주는 겁니다. 네. 선거의 패배는 보수의 몰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헌법에도 없는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는 인간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란 세력으로 해서 보수 우파를 싹쓸이 해버린 것이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거기에서 지분 챙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똘똘 뭉쳐가지고 그 대항할 때에 그래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역전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제발아 쟤는 이길 생각도 없네 하면 누가 투표하러 나오는 겁니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앞서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해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당원을 모으고 있습니까? 예. 열받네요. 샤우팅을 또 하셨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후보 일정을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후보 얘기도 다 해야죠. 네. 김문수 후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영상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락시장을 찾아가지고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해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그런 컨셉을 강조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충원 방문, 충청권 선대위 회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여수산업단지 그리고 신촌대학가 뭐 이런 곳에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수산업단지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을 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신촌대학가를 찾고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벌일 방침이다. 어떻게 보면 또 젊은 표심에 많이 소구력이 있으니까 젊은 표심에 좀 기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산업단지에 가면은 네.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령이 30대, 40대 네.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어떤 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곳으로서 지금 여수 산업단지를 찾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비슷한 동년배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정치적 어떤 산업적으로 있는 곳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해당 이슈나 이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고, 나아가 지금 그 서울로 올라왔을 때 신촌에 가는 것은 여전히 그 또한 청년층, 어떻게 보면 20, 30, 40 세대를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던 90년대만 해도 지금 그 신촌은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예. 신촌에서 다니셨죠? 네네. 그렇지만 예. 지금은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뭐 예. 홍대라든가 성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신촌은 대학가로서 어떤 젊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신촌에서 유세를 하시다가 이른바 커트칼 테러 당한 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상징적인 그 정치적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스마트한 선거 전략을 지금 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 그 마지막 일정으로서는 또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가 있는 또 그 광화문에 가서 예. 오늘 집중 유세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그 이준석 그 후보가 보여준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력을 본인의 어떤 그 선거 전략에 잘 녹이고 있다. 그런 부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 이재명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맞아요.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이재명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 또 젊은 이준석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런 동선 같은 예. 것들을 잘 녹여내서 예. 어떻게 보면 이 그 김문수 후보의 조금 노회한 이미지를 녹여내면서 좀 더 젊은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지던셜 아이덴티티 PI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 누구누구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는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